안녕하세요. 엠브레인의 웨비나 첫 번째 섹션을 맡게 된 최선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엠브레인에서 처음으로 마련한 웨비나죠. 힙합 마케팅 데이터에 출연 신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오늘은 저희가 세 가지 섹션, 소비 트렌드하고 엠브레인의 딥데이터 등을 준비했으니까요. 아무쪼록 약 1시간 동안 여러분 현업에서 마케팅 기획이나 전략에 도움이 될 만한 중요한 인사이트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웨비나 끝난 후에 저희가 추가적인 설문까지 작성해 주시면 오늘 준비한 웨비나 자료도 발송해 드리고 기프티콘 선물도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웨비나 첫 번째 섹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 엠브레인에서 매년 발행되는 책 아시죠? 오늘은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가 매년 수행하는 120여 개의 조사, 그리고 엠브레인의 강점이죠. 패널들의 위치 및 방문 데이터, 구매 데이터,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전망한 2025 트렌드 모니터에서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고 앞으로도 꽤 유의미한 흐름이 될 것 같다. 자, 이렇게 예상되는 흐름 종합적으로 정리해 들어볼까 합니다. 자, 저희가 벌써 이 책을 낸 지가 15년 차예요. 첫 책을 냈을 때와 지금 분위기가 너무 다른데요. 사실 트렌드 책이 너무 많아졌다는 거죠. 또 식상하기도 하죠. 또 요즘에는 올해의 트렌드는 키워드 뭐뭐뭐 딱 이렇게 몇 개만 딱 나열해서 정리 끝. 이렇게 좀 트렌드이기도 한데, 자, 그런데 트렌드는 이렇게 몇 개의 키워드로 설명이 되는 게 아니죠. 사실 트렌드는 이 개별 이벤트 사건이 아니라 이 산하의 사건들이 모여 이뤄낸 이 큰 현상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여기에 어떤 결핍과 불안을 채우려는 소비자들의 태도가 고스란히 녹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때문에 트렌드는 하나하나의 이벤트가 아니라 연속적인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 점을 특히나 강조하는 이유는 저희가 데이터로 트렌드를 전망하면서 얻은 구력이기도 합니다. 자, 저희는 저희의 트렌드 전망의 강점이 트래킹 데이터에 있다고 봅니다. 단발성 데이터로는 잡히지 않는 태도 변화, 그 이유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본질적인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트렌드를 전망해 왔는데요. 그래서 2025년 현재 대중 소비자들의 소비 태도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사실 지금 이들에게 어떤 경험이 내재화되어 있고 또 어떤 소비 동기, 심리가 있는지를 히스토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잠깐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뭔가 이미지가 굉장히 복잡한데 이 이미지는 각 연도에 있었던 주요 현상이기도 하고요.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데이터가 있다. 그러니까 내피셜은 아니다. 이 점을 좀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추후에 이미지 관련한 데이터가 궁금하시면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 사이트에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025년은 지금 기억도 잘 안 나는 메르스가 있었죠. 그런데 이 기억도 안 나는 메르스가 사실 한국 대중 소비자들에게 결정적인 세 가지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자, 첫 번째는 바이러스보다 무서운 건 사람이다. 타인에 대한 불신, 공포, 엄청난 트라우마를 남겼죠. 그래서 이전까지는 관계를 중시했던 한국 사회 소비자들이 나홀로를 택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미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홀로부터 시작해서 싱글 이코노미, 1코노미, 1인 체제까지 나홀로 뭔가 하려는 상황이 점점 더 견고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집이죠. 격리와 재택 경험은 집이라는 공간에 대한 관심을 폭발시켰는데요. 집방, 홈 인테리어, 홈카페 인기를 많이 얻었죠. 그리고 이 현상 똑같이 언제 반복되죠? 2020년 코로나 때 다시 한번 재현됩니다. 자, 세 번째는 공적 권위, 전문가 권위에 대한 불신이에요. 자, 첫 번째 이미지 잘 봐주시면 낙타를 피하고 낙타 우유 먹지 말아봐, 이런 정부 조치가 있었더랬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사실 대중들은 이제부터 본격적인 판단과 결정은 내가 하겠다, 이런 흐름을 강화시키게 되죠. 그래서 그 어렵다는 소송도 나 혼자 하는 나홀로 소송 시스템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기존 의료 시스템에 대한 불신으로 아나키 같은 사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 사건이죠. 대통령 파면. 자, 이제 대중은 그 어느 때보다 공정성이라는 가치에 굉장한 무게 중심을 두기 시작합니다. 민감도가 커지면서 2017년 그 해에는 프로축구 경기에 처음으로 VAR 시스템이 도입이 되죠. 그리고 그 이듬해는 미투라는 거대한 사회적 파장을 만들기도 했고요. 오뚜기가 가뚜기가 되고 파타고니아 같은 기업이 사회적 지지를 받기도 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공적 권위를 의심하고 관계는 축소되고 사람들은 이제 소수의 인간관계를 지향하는 태도가 뚜렷해지고 있어요. 자, 작은 관계 안에서만 의미를 찾는 거죠. 자, 그런데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이 관계를 줄인 만큼 어딘가에 반드시 결핍이 생기죠. 자, 저희는 이거를 외로움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2019년 이때부터 저희는 지금까지 이 외로움에 대한 정서를 트래킹하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2025년 현재 대중들의 외로움은 만성화 수준입니다.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저희는 2020년 키워드로 이 외로움이란 단어를 주목하라 이렇게 야심차게 준비를 했는데 2020년 코로나가 발생합니다. 자, 코로나는 좀 독특한 현상이기도 한데 비록 지금까지 조금 외로움은 있지만 그런 거 있죠. 동창회 같은 거요. 약간 의무적인 만남 같은 것들이 있을 건데 요거를 면피하게 해주는 좋은 명분이 되어줬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리셋하죠. 사실 인간관계 리셋 과정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2020년 전에요. 자, 그때는 개취존 기억나실 거예요. 내 취향에 맞는 사람들과 교류하는 이 선택적 관계 리셋을 했다면 트레바리 같은 것들이죠. 자, 그런데 2020년 이후에는 코로나로 뜸해진 사람들을 과감히 정리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관계 축소가 본격화되는 거죠. 자, 하지만 외부와의 소통이 없다 보니까 자신의 아이덴티티, 나는 누구지? 요거 되게 궁금증이 커지죠. 자, 그래서 MBTI 같은 도구, 이걸로 정체성을 확인하려는 니즈가 많아집니다. 자, 코로나는 저희에게 아주 크게는 두 가지의 안타까운 점을 좀 남겼죠. 첫 번째는 이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필터 버블, 알고리즘 편향화로 인한 극단적인 신념화가 진행이 됐다는 겁니다. 관계가 없다 보니까 누군가 내 생각을 반박해주고 수정해주고 개선해주는 일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이 흐름이 2020년 대선이죠. 자, 이때 극단적으로 폭발하게 됩니다. 세대나 젠더 갈등이 심해지고요. MZ를 특정 프레임으로 낙인 찍는 현상도 발생합니다. 그리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극단적인 취향, 의견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하는데요. 2020년도에 푸어라이크라는 프로그램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는데 이때 아마 취향과 취미라는 이름으로 물고기 한 마리가 막 2억 원 이랬던 아주 이전까지는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마구 튀어나온 해가 바로 2022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등장한 현상 바로 평균 실종이죠. 자, 또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젊은 세대의 투자액이에요. 자, 팬데믹 기간 때 사실 투자 강풍이 불었죠. 젊은 세대들이 영끌 비투에 나서면서 2021년도에는 이 벼락거지라는 용어까지 등장을 했는데요. 경기 악화, 투자 실패가 이어지면서 무지주 챌린지, 그리고 그 이듬해에는 거지방 같은 커뮤니티가 만들어질 정도로 이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게 됩니다. 자,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인간관계도 이제 결핍이 생겼어요. 이때 이 대중소비자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이제 돈이 없잖아요. 근데 이 허함을 정서적 허기를 아기자기한 재미로 풀어내는 겁니다. 자,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채로운 경험이 곧 경쟁력일 수 있다. 이런 인식으로 체험적 소비, 즉 인스타그래머블한 컨텐츠들이 인기를 끌기 시작하죠. 자, 이제 팬데믹이 끝났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념 갈등은 거세죠. 그리고 거지방 등을 통해서 현실을 직면하는 흐름도 강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왜 그렇게 맥없이 투자했을까? 이런 반성 모드 들어가고요. 자신을 이렇게 궁핍하게 만든 현실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정신 번쩍 나게 쓴소리해주는 이 세이노의 가르침이라는 책에 젊은 세대가 열광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저때 이런 선배나 어른들의 조언을 받았더라면 이런 어떤 모드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런 피드백을 해주는 선배 어른을 찾는 아주 미세한 흐름도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3년도에 어른 김장하다는 얘기를 책에 실은 적이 있는데요. 지금 이분이 굉장히 지금 회자가 되고 있죠. 자, 경제적인 궁핍은 그리고 소비와 관계 방식도 바꿨는데요. 하이볼처럼 혼자 즐기는 위로의 소비도 늘었고요. 빨리 감기 등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소비하려는 니즈도 많아집니다. 자, 트렌드 모니터 조사 결과를 보면 이 빨리 감기를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많이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양한 경험이 곧 뭐다? 경쟁력이다. 이 인식이 이전 해부터 있었던 인식이 지속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2025년 올해를 전망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2024년도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자, 이제 경험이 중요한 건 알겠어요. 그런데 경기 상황이 좋지 않고 돈이 없죠.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나 중요한 경험, 이 경험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리합니다. 지출에 재정비가 필요해진 거죠. 아주 극단의 초저가와 극강의 초고가, 이 소비가 이루어지는 소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내 경험의 확장을 위해서 아낄 건 최대한 아끼고 그 아낀 걸 경험해 볼 만한 것에 투자를 하는 거죠. 자, 동시에 이제 자극적으로 빠르게만 들어오는 컨텐츠는 노땡큐 하죠. 자, 도파민 중독 현상의 카운터 흐름인데요. 해롭지 않은 것들을 즐기고 이제까지 힘들었던 나를 좀 위로하고 격려하고 성장시키는 이런 방법들을 찾습니다.
자, 그러려면 남의 눈치를 좀 안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눈치 보지 말라, 이 강력한 메시지를 담은 쇼펜하우어의 열풍은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1분에 1년씩 쭉 한번 10년의 시간을 돌아봤는데요. 아마 이걸 보시는 분들께서는 느낌적인 느낌으로 뭔가 규모의 크기와 방향이 한쪽으로 뭔가 수렴하는 듯한 느낌이 있으실 겁니다. 자, 2025년 현재 대중소비자에게 그래서 축적된 감정을 저희는 그래서 한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시스템과 공정성에 대한 감각이 커졌다는 거예요. 이미 2번의 전염병, 2번의 대통령 탄핵 다 겪었죠. 자, 이제 대중소비자들은 공정성, 공동체 가치를 어느 때보다 뾰족하게 물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2025년 우리가 유의미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리고 어쩌면 제2의 오뚜기, 파타고니아 같은 기업들이 등장하는 때가 바로 올해일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외로움의 만성화죠. 관계를 유지하는 에너지와 비용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제 차라리 외로움을 감수하는 건데요. 대신 더 끼리끼리 모이고 여기에서의 피드백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이 같은 소수의 인간관계 지향은 굉장히 유의미한 방향으로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자, 세 번째는 도파민 중독의 반작용. 자, 보다 더 무해한 컨텐츠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은 건데요. 때문에 요 다정함이란 키워드 좀 예의주시하고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5년 올해는 이 다정이랑 워딩 심심치 않게 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네 번째는 현실 자각 측면이에요. 자, 짠테크 무지출 챌린지 거지방까지 겪으면서 이제는 본투비 아니면 계급 상승 어렵다. 요 인식이 퍼진 거죠. 자, 예전에 그러니까 2015년에 수저 계급론이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어떻게 우리에게 계급이 있어 뭐 비판, 비난 엄청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거를 비판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이제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요 점을 수용한다는 거죠. 대신에 이 헛헛함을 버티죠. 초긍정 마인드로 버티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계층 상승은 안 돼도 뭐는 되죠? 네, 경험 상승은 가능하죠. 대신 고도의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최소 비용으로 최대 만족을 얻거나 최소의 비용을 누적해서 최고의 경험을 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양극 소비는 더욱 뚜렷해질 수밖에 없고 그것을 통해 경험의 다양화를 추구하는 경향은 더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전에 비해서 과소평가되거나 과대평가되던 활동들 구조조정 대상이 되겠죠. 자, 이제는 작은 경험, 남들이 과소평가했던 것이라도 내용과 소비의 명분이 있다면 과감히 시간과 자원을 집중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바로 이 5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는 2025년의 중요한 흐름으로 소분 소비, 팬본주의를 전망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근거가 바로 이 3가지인데요. 자, 이 소수의 인간관계에서 끼리끼리 인정해주는 피드백이 매우 중요해졌다는 거죠. 자, 소수 집단의 강력한 지지가 더 중요해진 건데요. 그들만의 리그, 커뮤니티죠. 자, 이것은 마케팅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규모의 팬덤이 아니라 규모가 작은 소수의 팬, 커뮤니티도 감히 팬덤이라는 이름으로 의미 있는 규모가 될 수 있다. 자, 이런 측면에서 팬본주의를 전망했습니다.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계급 상승은 어렵지만 경험 상승은 가능하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작지만 의미 있는 경험들, 다양한 경험들을 해보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이 부분에서 저희는 소분 소비를 전망했습니다. 자, 실제로 저희가 2024년도에 포착한 소분 소비 움직임은 일단 의식주에서 조각과일, 잔술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또 나노 단위로 쪼개서 분석하는 흐름 등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앞서 MBTI 같은 도구 인기가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도구들이 더 쪼개질 가능성이 있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HSP 이런 테스트 같은 것들이 더 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경험에서도 뭔가 완전함이 굉장히 원래는 의미 있죠. 의미가 있는데 작은 목표를 세우고 그 안에서 성취감을 얻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거죠. 예를 들면 마라톤이에요. 41.195km 완주 굉장히 의미 있죠. 자, 그런데 이 완주로서의 의미가 다가 아니라 10, 5, 3, 2km 이렇게 짧게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특징을 보였다는 겁니다. 자, 저희는 이것을 챕터별 경험이라고 정의를 했고 지금 이 흐름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뷰티나 여행, 식품, 가전, 컨텐츠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는 건데요. 취향과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더욱 정교하게 지금 쪼개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소분화되는 흐름 속에서 팬덤의 규모도 국소화되고 있는데요. 자, 이제는 소수의 찐팬들이 그들만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추세죠. 덕분에 비주류 문화가 팬덤이라는 이름으로 더 넓게 확산되고 메가 인플루언서보다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들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엔터, 스포츠, 여행 분야를 막론하고 현재 진행형이죠. 자, 이제는 오히려 서비스나 상품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각되고 있을 정도인데요. 이제는 대중 전체를 겨냥하는 전략보다 소규모 완판, 타겟을 정확히 겨냥한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2025년 경기 불황이 지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2024년도에 이어서 러닝 열풍이 계속되고 있죠. 자, 전문가들은 고물가 시대에 돈이 안 드는 취미다, 가성비 운동이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요. 사실 이 똑같은 흐름, 석유 파동, 경기 침체를 겪었던 1970년대 미국에서도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이 64년 만에 마라톤 금메달을 따면서 러닝 붐이 일어났는데요. 경기 침체와 러닝 붐, 이 사건은 동일하지만 지금 대중 소비자들이 러닝을 소비하는 이유는 70년대 그때와 좀 다르죠. 지금 한국 사회의 러닝은 가성비 운동을 넘습니다. 실제 계층 상승은 어렵지만 좋은 러닝화, 인증샷, 챌린지, 성취감 경험 등으로 경험적 우위를 만들고 싶은 욕망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다른 것을 아끼는 짠내나는 노력쯤은 감수하려는 태도가 매우 강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2025년 소비의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막연한 유행에 편승하기보다는 저렴한 차별화를 통해서 경험의 스펙트럼을 잘게 쪼개서 확장시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쪼개진 경험에서 소규모 끼리끼리의 집단이 주고받는 그 경험의 가치를 피드백하고 인정하는 이 움직임이 소규모 팬덤, 팬본주의로 뾰족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마케팅에서는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이 타겟 설정에 굉장히 더욱 정교한 마이크로 세그멘트 전략이 필요할 수밖에 없죠. 자, 이제 50% 팬덤보다 1% 팬덤 50개가 모이는 게 더 중요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물론 이 전략이 엄청난 혁신적인 전략은 아닐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작은 돌파구일 수도 있고요. 하나의 기회를 제공하는 임팩트 있는 전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업에서는 아주 날카롭게 주목하셔야 할 부분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소분 소비, 팬본주의, 이 큰 두 가지 줄기 흐름이 결국 현재 대중 소비자들의 소비 태도가 점점 더 진짜, 찐, 디테일에 집중하는 경향이 더 커지고 있다. 요 점을 알려주는 중요한 인사이트를 담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기로 했고요. 궁금하시거나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엠브레인 데이터 사업본부 고도은입니다. 지금부터 구매 빅데이터 영수증을 통해 분석한 최신 올리브영 트렌드를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리브영 전반적인 카테고리 트렌드를 살펴보신 후에 연령대별 트렌드를 살펴보는데요. 먼저 트렌드를 살펴보시기 전에 저희 구매 빅데이터가 어떻게 설계되었는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매 빅데이터는 개인 패널 2만 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2만 명으로부터 영수증을 수집해서 화장품이나 생활용품, 식품 등 소비재 및 외식시장 분야의 트렌드를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 2만 명을 그냥 무작위로 패널을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청의 인구 자료를 모집단으로 해서 성별, 연령, 지역, 가구원 수 등으로 쿼터를 할당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 패널의 영수증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만 14세에서 69세 남녀 4천만 명으로 프로젝션을 하기 때문에 저희 구매 빅데이터는 대한민국 개인들의 일상 소비를 대변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실 올리브영 데이터에서는 올리브영 내에서 최근에 외국인 구매가 좀 늘고 있는데요. 이 외국인 구매를 제외한 한국인들이 구매하는 올리브영 트렌드 데이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올리브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올리브영은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몰이 있죠. 사실 오프라인 매장이 온라인 몰보다는 현저하게 큽니다. 당연히 규모는 큰데 다만 전년 대비해서 올해 한 8% 정도, 23년 대비해서 24년에 8% 정도 감소를 한 반면에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23년 대비 24년에 약 26%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이 온오프라인 비중으로 보더라도 22년에는 약 20%의 비중을 보이는 반면에 24년에는 30%까지 비중이 확대되면서 온라인 몰 중심으로 올리브영은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온라인 몰을 이렇게 사람들이 찾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사실 가장 큰 이유는 오늘 드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드림은 오늘 주문하면은 오늘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그렇게 되면은 굳이 오프라인 매장에 방문을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온라인몰의 전용 그 쿠폰입니다. 이제 특히 오령데이 등으로 이제 프로모션을 할 때 쿠폰을 많이 발급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쿠폰을 이용해서 온라인몰에서 구매를 하게 되면 오프라인보다는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가 되어지고 있어서 온라인몰이 더 확대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온라인이 이렇게 성장을 했다고 해서 그 올리브영의 오프라인 매장을 완벽하게 대체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올리브영 매장은 사실 체험 및 경험과 같은 공간의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올리브영 매장과 올리브영의 온라인 몰은 서로 보완의 관계가 될 것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카테고리 트렌드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올리브영은 당연히 여러분 아시듯이 화장품을 주로 판매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기초 화장품이 대략 올리브영 전체 카테고리의 4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색조 화장품은 한 19% 정도로 화장품이 약 한 6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헤어케어나 바디케어 등도 이제 좀 규모를 보이고 있고요. 또 구강케어 같은 경우에는 2% 정도로 아주 낮긴 하지만 한 17% 정도 전년 대비 성장하면서 이제 큰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이러한 퍼스널 케어 외에도 사실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거는 식품과 건기식입니다. 식품과 건기식이 대략 한 7%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성장률로 보면은 각각 14%, 5% 정도 성장하면서 높은 성장률을 보입니다. 즉 올리브영은 지금 현재 화장품만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식품도 좀 구매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기초 화장품 먼저 살펴보시겠는데요. 기초 화장품의 세부 카테고리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페이셜 클렌징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센스 세럼, 스킨 토너, 크림 순으로 이제 세부 카테고리의 비중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를 이제 성장률과 함께 살펴보시면은 페이셜 클렌징은 전년 대비 4.7% 성장을 했고 에센스 세럼이 15% 정도 성장, 그리고 마스크팩도 15.7% 정도 성장을 해서 고기능성이나 홈케어 등의 제품이 좀 성장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에 에센스 세럼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주름 개선 에센스, 미백 에센스, 수분 에센스 등 좀 타입을 소구하는 제품들이 좀 인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리들샷, 글루타치온, 저분자 히알루로산 이런 식으로 피부과에서 쓰는 용어나 또 핵심 성분을 강조하는 제품들이 좀 인기를 끌고 있어서 과거와는 조금 다른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을 좀 성분 마케팅이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성분 마케팅을 가장 잘하고 있는 브랜드 중 하나가 넘버즈인입니다. 이 넘버즈인은 한 가지 성분을 내세운 총 9가지 종류의 세럼을 선보이는데 이 성분들은 보통 이름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이름을
이름을 대신해서 숫자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로 표기해서 소비자들이 명확하게 이제 알 수 있도록 소비자들에게 이제 친근하게 다가가고 있고요. 이런 것을 소비자 관점으로 보면은 화장품의 초개인화 시대가 왔다라고 좀 보여지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초개인을 이러한 성분 마케팅이 조금 더 활성화되면 나중에는 진짜 맞춤형 화장품 시대가 이제 도래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색조 화장품 쪽으로 한번 보시겠는데요. 색조 화장품에서는 립 메이크업이 한 33% 비중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성장률로 보더라도 한 8.4% 성장하면서 성장률도 높습니다. 그 외에는 스킨 메이크업이 있고 또 아이섀도우와 치크 쉐이딩 등이 이제 다음에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아이섀도우와 치크 쉐이딩은 각각 11%, 12.7% 성장하면서 전년 대비 높은 성장률을 보입니다. 이 제품들은 이제 특징이 색감이 중요하다는 거죠. 색감이 중요한 제품들은 올리브영 매장 등으로 방문해서 이제 확실히 색감을 확인하고 제품을 구매하는 트렌드가 늘어난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그 뒤로 아이라이너, 아이브로우, 마스카라 같은 경우에는 성장률을 보시면은 전년 대비 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아이섀도우나 치크 쉐이딩에 비해서 아이라이너, 아이브로우는 색감이 조금 덜 중요한 제품입니다. 이렇게 색감이 덜 중요한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올리브영에서 굳이 구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다른 채널로 조금 전이가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립 메이크업이 전년 대비 8% 정도 성장을 했는데 그럼 이 립 메이크업도 색감이 중요한 그런 립스틱이나 립 틴트를 중심으로 성장을 하느냐 하고 봤더니 사실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런 립스틱이나 립 틴트도 성장을 하지만 이와 더불어 그 보습이 중요한 립밤 같은 제품도 성장을 하는 거죠. 왜냐면 이제 립을 사용하신 분은 다 알겠지만 색감이 또 명확하게 선명하게 나려면은 입술 관리도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메이크업에서는 립스틱, 립 틴트뿐만 아니라 립 케어도 같이 성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아이섀도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전과 크게 다를 바는 없다라고 저는 보여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전부터도 아이 팔레트는 항상 유행이었었거든요. 근데 다만 마케팅적으로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여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아이섀도우 팔레트를 색상을 많이 갖다 놓고 이 중에서 하나 픽해봐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조금 더 퍼스널 케어가 아무래도 유행하다 보니까 이 많은 아이섀도우의 색상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누어서 본인이 봄 웜톤이면은 이런 색상에서 골라보고 겨울 쿨톤이면은 이런 색상에서 골라봐를 마케팅적으로 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마케팅적으로 퍼스널 컬러를 이제 조금 활용해서 아이섀도우를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게끔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와 함께 또 특이한 거는 알치크나 푸딩팟처럼 좀 재미있는 제품이 인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색감뿐만 아니라 확실히 제품의 패키지가 예쁘거나 재미가 있으면 우선 소비자들이 픽을 한다라는 그런 좀 뜻이고요. 특히 삐아 같은 경우에는 좀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삐아 라스트 아이 팔레트는 89 에디션이라는 또 에디션을 하나 준비를 했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아이섀도우 팔레트를 좀 꾸밀 수 있도록 키링이나 스티커를 부착해서 좀 커스터마이즈를 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좀 선보여서 확실히 요즘 색조를 쓰는 소비자들에게는 색감도 물론 중요하지만 재미와 감성이 조금 있는 그런 제품들을 주로 좀 올리브영에서 찾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브로우나 그런 아이라이너 같이 약간 색감이 중요하지 않는 제품들은 그럼 도대체 어디서 구매를 할까를 보면 저는 다이소에서 좀 구매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이소가 최근에 태그나 딘토 같이 인기 브랜드가 좀 입점하면서 신뢰성이 좀 확보가 됐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제품들이 그러니까 그 색감이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기능이 조금 중요한 제품들은 이제 가성비 제품으로 다이소에서 좀 구매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헤어와 바디 케어를 한번 살펴보시겠는데요.
헤어케어의 세부 카테고리를 한번 살펴보시면 헤어 에센스를 제외하고는 트리트먼트, 샴푸, 연모제 모두 전년 대비 좀 구매가 감소한 모습입니다. 다만 헤어 에센스는 전년 대비 한 14% 성장했는데 사실 이 헤어 에센스의 성장도 일반적인 그런 헤어 에센스보다는 그런 그 탈모 앰플, 두피 앰플 등 기능성을 소구하는 제품들 중심으로 좀 성장을 하고 있고요. 바디 케어를 보면은 바디 케어의 한 거의 절반 이상은 원래 바디 보습이었는데 바디 보습이 전년 대비 구매가 많이 떨어지고 바디 워시와 데오드란트만 조금 성장을 했습니다. 이 바디 워시도 헤어 에센스와 마찬가지로 매스한 제품들, 일반적인 제품은 거의 이제 성장을 별로 하지 못했고 이제 그 등드름 케어 같은 좀 기능성 제품 위주로 바디워시도 좀 성장을 해서 확실히 올리브영에서 헤어나 바디는 이제 그런 매스한 제품보다는 일반적인 제품보다는 기능성 제품 위주로 좀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궁금증이 하나 있죠. 이런 매스한 제품들, 많이 쓰는 제품들은 과연 어디서 구매할까라고 했을 때 저희는 그거를 이제 일반적인 온라인 몰, 그러니까 쿠팡과 같은 온라인 몰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왜냐면 올리브영 같은 경우는 대부분 프리미엄 제품들을 주로 판매를 해요. 그래서 어노브나 루톤, 츠바키 이런 제품들은 생각보다 가격이 조금 비싸죠. 근데 이런 보통 그러나 샴푸나 그런 트리트먼트 또 보습 로션 등은 워낙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프리미엄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들도 물론 있겠지만 좀 가격이 부담스러운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런 가격이 부담스러운 고객들,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쿠팡 등을 활용해서 이제 구매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쿠팡에서도 그런 매스한 브랜드뿐만 아니라 이런 하라즈나 닥터시드 같이 탈모 샴푸 등도 이제 판매를 하는데 약간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이제 소비자들에게 어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구강 케어인데요. 구강 케어는 유일하게 퍼스널 케어 중에 화장품을 제외한 퍼스널 케어 중에서는 올리브영에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올리브영에서는 일반 대형마트나 온라인 몰하고는 조금 다른 제품을 판매를 합니다. 이제 보통 루치펠로나 유시몰, 덴티스테 같은 좀 패키지가 우선 좀 세련되고 멋스러운 제품 중심으로 올리브영에서 판매를 하고 이러한 제품들을 구매하고 싶으신 소비자들은 올리브영을 통해서 구매를 하죠. 그러면 올리브영은 너무 비싸게 팔지 않나요? 라고 했을 때 사실 이런 제품들은 집에서보다는 이제 사무실에서 사용을 하거나 휴대하는 제품으로 휴대할 때 많이 쓰기 때문에 대량의 제품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개, 두 개 정도만 사용을 하면 되기 때문에 화장품을 구매하러 올리브영에 방문을 해서 이제 이런 치약을 하나 사고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여서 이 올리브영만의 구강 브랜드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올리브영 안에서의 구강 케어는 좀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확실히 제조사 입장에서도 LG 생활건강의 대표적인 브랜드인 페리오를 올리브영에서는 판매를 하지 않고 유시몰을 판매를 합니다. 올리브영에서는. 또 애경산업도 2080 대신에 바이컬러라는 제품을 올리브영에서 판매를 하면서 확실히 제조사들도 이제 올리브영만의 구강 케어 제품을 좀 판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식품인데요. 식품 중에서 세부 카테고리를 보시면은 건기식이나 건강 보조식품이 가장 큰 비중을 보이고 있고 성장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캔디류나 스낵, 비스켓, 초콜릿 등이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를 보시면 다이어트 쉐이크나 단백질 쉐이크나 다이어트 쉐이크나 디톡스 위주의 제품들이 조금 올리브영에서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요. 스낵이나 비스켓도 일반 과자가 아닌 좀 고단백 스낵이나 저당 스낵 등을 조금 판매를 하고 있어서 확실히 건강을 생각하는 제품들이 주로 올리브영에서 판매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럼 이런 제품들은 온라인 몰에서도 잘 판매가 되는데 왜 굳이 올리브영에서 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올리브영에서 소용량 소포장으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소용량 소포장으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트라이얼을 한번 하기가 좋죠. 그래서 트라이얼을 한번 하고 괜찮으면은 이를 이제 그러니까 온라인몰에서 좀 구매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각 카테고리별로 이제 트렌드를 한번 보셨는데요. 이제는 연령대별 트렌드를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별을 한번 보시면은 올리브영은 역시나 화장품을 중심으로 판매를 하다 보니 여성 중심의 그런 채널입니다. 여성의 비중이 한 78% 정도 되고 연령별로 보시면 20대가 가장 높습니다. 20대가 한 35%, 30대와 40대가 각각 한 20% 정도인데 성장률을 같이 놓고 보시면은 20대 이하는 전년 대비 9% 정도 빠졌는데 30대와 40대는 오히려 성장을 했어요. 이렇게 확실히 30, 40대가 올리브영의 구매가 더 증가한 것으로 보이고 있고 오히려 20대는 올리브영 구매를 좀 감소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를 조금 다른 지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구매 경험률이라는 지표인데요. 이 구매 경험률이라는 지표를 조금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전체 모집단 중에서 몇 %의 사람이 올리브영에서 구매를 했는지입니다. 그러니까 즉 24년 상반기에 구매 경험률이 약 30% 정도가 나왔으면 24년 상반기에 전체 모집단 중에 한 30% 정도의 사람은 올리브영에서 한 번이라도 구매를 해봤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지표를 쫙 보시면은 맨 위에 있는 게 20대 이하입니다. 20대 이하가 24년 상반기 이후로 구매 경험률이 하락하고 있죠.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20대 이하부터 24년에 들어서 20대 이하가 올리브영에서 더 이상 사지 않고 다른 곳에서 화장품을 사는 그 20대 이하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20대 이하는 어디서 구매를 할까를 봤을 때 이게 딱 다이소가 떠오르는 거죠. 보면 다이소는 이제 한 24년 초에 VT 리들샷 품절 대란 이후에 다이소로 화장품을 사러 가는 사람들이 조금 늘어났고 특히 그 중에서 조금 트렌드에 민감한 10대에서 20대들이 다이소를 많이 이용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다이소의 화장품이 중소기업 제품만이 있는 게 아니라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등 주요 대기업도 다이소 전용 브랜드를 출시하면서 이제 확실히 소비자들의 신뢰성도 높아지고 또 SNS를 통해서 다이소 추천템이 공유되면서 이제 다이소에서 화장품을 트라이얼 해보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리스닝 마인드라는 검색 데이터 툴을 활용해서 연령대별로 다이소와 연관된 이제 키워드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이소를 검색했을 때 같이 무엇을 검색했는가를 보면 20대 이하는 딘토, 틴트, 네일, 에뛰드 이런 식으로 화장품과 연관된 디테일한 것을 조금 검색을 같이 했죠. 그러나 30대 같은 경우 립, 40대는 추천 화장품, 화장품 추천템 등 이제 화장품에서도 간혹 검색을 하긴 했는데 디테일하지 않고 좀 오버럴하고 또 오버럴한 그런 차이를 보이고 있죠. 확실히 이렇게 검색 데이터만으로 보더라도 20대 이하에서 다이소 화장품에 관심이 많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올리브영으로 돌아와서 올리브영 연령대별 탑 제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진한 글씨로 한번 표시해 놓은 것처럼 20대 이하는 어성초 진정, 글루타치온 C 흔적, 그 다음에 트러블, 시카, 티트리 등 약간 트러블 관련 제품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인기가 많았고요. 30대 같은 경우에는 식품, 그러니까 푸드올로지 식품이나 또 남성용 화장품에 조금 탑 스큐에 랭킹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40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특징보다는 브랜드의 특징이었는데요. 달바, 마녀공장, AHC 등 과거부터 인기가 많았던 그런 브랜드들을 예전에는 홈쇼핑이나 온라인몰에서 샀지만 이거를 올리브영에서 사는 것처럼 이렇게 좀 채널을 옮겨간 특징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제가 올리브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사실 소비자들은 올리브영에서만 화장품을 구매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올리브영과 제가 다른 채널의 움직임을 함께 놓고 보는 장표를 한번 마련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올리브영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서로 조금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올리브영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구분해서 한번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 올리브영 오프라인에서는 쿠팡이나 네이버, 올리브영 온라인으로 스위칭이 되고 있는, 그러니까 이탈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오히려 올리브영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올리브영 오프라인이나 뭐 기타 온라인 등에서 유입이 되고 있는데 유일하게 쿠팡으로만은 조금 이탈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확실하게 전이가 좀 되고 있다. 그 화장품 유통의 중심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의 그 중심이 이동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온라인에서의 각각 명확한, 특히 온라인에서 각각 명확한 특징을 보이고 있는 플랫폼으로 이동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현재 올리브영은 화장품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럭셔리 화장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백화점을 방문했지만 지금은 올리브영에서 살 수 있고, 중저가 화장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화장품 로드샵을 방문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올리브영에서 중저가 화장품을 충분히 구매를 할 수 있죠. 그러나 다만 대용량이나 가성비 제품 때문에 쿠팡이나 다이소 등에서의 위협을 조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올리브영도 카테고리 다양화 및 올리브영엔 성수와 같은 체험형 공간을 오픈하는 등 끊임없이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유통이 이렇게 변화하는 만큼 각 브랜드들도 어떤 방식으로 소비자와 소통하고 경험을 전달할지 고민해 볼 시점인 것 같습니다. 화장품 업계 생활용품 담당자분들은 추가적인 데이터 필요하신 경우에 설문 남겨주시면 오늘 웨비나 자료 송부드리고 기프티콘도 드릴 테니 웨비나 종료 후에 꼭 남겨주세요.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OH 효과 데이터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러 온 모토부의 고문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OH는 아웃 오브 홈이라고 해서 5개 광고로 통칭을 하죠. 광고 시장에서 여러 가지 효과 데이터들이 많이 발전해 왔고, 특히 엠브레인을 통해서도 마케팅 리서치와 관련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공급받고 계시겠지만, 사실 5개 광고와 관련된 데이터를 숫자화해서 받아보신 경험을 갖고 계신 마케팅 종사자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5개 광고의 형태와 위치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이걸 하나의 단일화된 싱글 소스 데이터로 분석할 수 있었던 기존의 정량적인 효과 분석 방법론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기보다는 조금 여러 가지 매체에 적용하기 어렵다라는 단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엠브레인과 함께 통합 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을 했고요.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모토브라는 회사부터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리면, 저희는 아마 보신 적은 있을 겁니다. 서울 시민분들은 많이 보셨을 텐데, 택시 지붕 위에 보시는 것과 같은 디지털 장치를 지붕에 얹고 다니는 회사입니다. 같은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서울시에서 이런 택시를 보셨다면 모토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장치는 기본적으로 광고를 송출하는 5개 광고의 역할도 하긴 하지만 내부에 굉장히 복잡하고 도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집 장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CCTV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유동인구를 분석할 수 있는 피플미터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노면 분석이나 쓰레기 적치, 그리고 포트홀 분량, 그러니까 여러 가지 도로 상태나 도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스마트 시티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서 사실 저희는 스마트 시티 도시 데이터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는 IT 회사이기도 합니다. 유동인구의 숫자를 세는 것을 통해서 광고 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당연하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의 소음이라든지 밝기, 그리고 노면 상태 같은 것들을 분석을 해서 전체적인 도시의 행정력을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집행하는 데 도움을 드리는 솔루션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중에 저희가 유동인구를 수집을 하는 기능이 이제 엠브레인하고 여러 가지 핏이 맞아서 저희가 5개 광고를 분석할 수 있는 솔루션을 이제 내놓게 되었죠. 택시가 유동인구를 어떻게 수집을 하는가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택시에서 가장 간단하게 와이파이 신호를 주변으로 지속적으로 쏘고 다닙니다. 그러다 보면 주변에 유동인구들이 들고 있는 디지털 장치의 개수를 읽어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와이파이 신호를 받을 수 있는 디지털 장치의 개수를 읽어내는데, 그 중에 모바일에 한해서만큼은 제조사단에서 맥어드레스 같은 개인정보화될 수 있는 부분들을 함부로 읽어갈 수 없도록 랜덤 맥이라는 형태로 방어 장치를 해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택시가 휘잉 지나가면서 이 주변에 100명이 있네, 100개의 장치가 있네, 그런데 그 중에 랜덤 맥으로 추정이 되는 읽을 수 없는 장치가 한 60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 주변의 모바일 장치의 개수가 60개구나, 고로 60명 정도가 이 택시 주변에 상존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카운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시가 자주 방문하면 자주 방문할수록 이 주변에 몇 명이 있다라는 것을 더 여러 번 관측하게 되고, 이 관측 횟수가 높은 지역일수록 더 정확한 평균값, 유동인구의 평균값을 분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단순히 헤드 카운트, 몇 명이 있는지를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광고 효과를 분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기지국 데이터를 차용을 해서 데모 정보, 성별 데이터, 연령 데이터에 대한 가중치만을 적용을 해서 이 주변에 20대 여성은 몇 명이다, 혹은 30대 남성은 몇 명이다, 이런 식으로 카운트를 하고 이 데이터들을 플랫폼화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택시는 기본적으로 GOSC 8레벨이라는 지리규격 단위로 데이터를 수집을 합니다. 약 38m 곱하기 19m 정도 되는 한 칸을 저희가 이 유동인구를 수집하는 최소 단위로 보고 있습니다. 지도에서 조금 보여드리면, 남대문 앞에 있는 횡단보도, 넓은 횡단보도 하나 정도의 사이즈가 GOSC 8레벨 정도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면적 단위로 몇 명이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카운트를 하는데요. 택시가 한 번 가는 지역도 있고 여러 번 가는 지역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GOSC 8레벨의 도로가 연속적으로 3칸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1번 택시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갔다라고 가정을 해보고요. 두 번째 택시는 북쪽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두 번째 칸과 세 번째 칸을 지나갔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3번 택시는 오른쪽에서 들어와서 두 번째 칸에서 계속 정차 중이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1번 택시는 제일 왼쪽에 있는 한 칸 안에서는 딱 한 번밖에 유동인구를 관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은 아무래도 대표성이 좀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1시간 동안에 택시가 한 번 들어가서 유동인구를 집계했다는 뜻인데, 이런 지역들이 뭐 평창동이라든지 택시가 자주 방문하지 않는 지역 같은 경우들은 이렇게 대표성이 다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지역들은 5개 광고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택시를 더 보내서 수집할 이유도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근데 두 번째 칸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강남대로나 도산대로처럼 택시의 방문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주 방문을 해서 이 주변에 몇 명이 있었지라는 데이터들을 누적을 시키면 유동인구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1시간 안에 택시가 여러 번 방문을 했다면, 1번 택시는 두 번째 칸에서 10명이 있었고 2번 택시는 두 번째 칸에서 20명이 있었다. 그럼 그 두 개 데이터를 합쳐서 이 해당 면적은 1시간에 평균적으로 15명이 있었던 지역이다. 이런 식으로 서울시에 있는 모든 도로에 걸쳐서 유동인구가 시간당 평균 몇 명이 존재하는지를 데이터화해서 저희 서버에 누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택시가 얼마나 자주 방문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남대문로, 뭐 이태원로, 올림픽로처럼 5개 광고가 많이 있는 대로 같은 경우들은 5분에 적어도 한 대에서 2대 이상이 방문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 디바이스를 장착하고 있는 택시가 서울시에 지금 2,000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2,000대의 규모로도 1시간 안에 주요 도로는 최소 10번 이상의 관측값들을 가지고 있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시간 안에 이 근방에 몇 명이 있었는지를 10번 이상 주기적으로 관측을 해서 평균값으로 저장을 하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5개 광고를 이제 분석한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제
예전에 어떻게 5개 광고를 분석을 했냐면 예전에는 5개 광고 하면 전광판 주변 반경 몇백 미터 안에 있는 유동인구를 가지고 분석을 하곤 했었습니다. 이 방법이 틀렸다기보다는 강남대로나 홍대 양화로에 대형 전광판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런 매체들을 반경 데이터를 돌려가지고 유동인구를 분석을 하면 사실 다 동일한 유동인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광고 효과는 모두 동일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게 사실 여러 개의 매체를 동시에 집행할 수 있는 광고 예산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광고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분석하기가 어렵고 이 데이터로는 명확한 진단과 집행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쉬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저희가 도로 면적상의 아주 작은 단위로까지 유동인구를 다 들고 있다 보니까 전광 매체의 가시 영역을 일일이 다 조사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신세계 백화점에 새로 생긴 굉장히 큰 대형 매체죠. 미디어 파사드가 생겼는데요. 그 해당 매체의 가시 영역이 왼쪽에 보이는 지도 영역하고 동일합니다. 이 가시 영역은 저희가 어떻게 조사를 했냐면 실제 연구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광고 매체에 들어가 있는 광고 소재가 인식될 수 있는 지점까지 이동을 한 후 GPS 마킹을 하는 형태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반경 데이터를 돌려서 이 중구 명동에 몇 명이 있었으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미디어 파사드를 봤을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이전의 방식과 가시 영역 안에서 카운트된 사람들을 시간 단위로 로우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방법 중에 어떤 게 좀 더 정확할까요? 그러니까 저희는 당연히 이제 후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시 영역 안에 오른쪽에 표를 보시면 2월 1일에 00시부터 20시 시간 단위로 평균적으로 몇 명이 있었는지를 로우 데이터 단위로 모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2월 1일에 20시 기준에 6,412명이 이 해당되는 가시 영역 안에 평균적으로 있었다라고 전제를 했을 때 이 해당 전광판이 1시간에 한 5.6회 정도 광고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구자 송출수를 적용을 해서 이 매체의 1시간 임프레션은 약 35,000번 정도의 광고 효과를 가진다라고 진단을 내리는 것이죠. 이런 방법론을 이제 모든 전광판과 야립에 걸쳐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서울 시내에 있는 대형 매체들의 가시 영역 조사를 모두 맞춰놨고요. 이 데이터들을 이제 플랫폼으로 옮겨서 담으면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가시 영역을 지도상에서 직접적으로 확인을 하는 직관적으로 표현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 지정된 분석 기간 동안에 집계된 인구와 예상 임프레션을 디테일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대별 데이터, 연령별 데이터, 성별 데이터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 개의 전광 매체의 상대 평가도 가능할 것이고 버스 노선도의 분석과 혹은 버스 쉘터 몇 개 정도의 5개 광고가 전광판의 노출 효과하고 비슷할까 이런 형태의 객관적인 상대 비교도 가능할 것입니다. 버스 노선 같은 경우도 이제 전체적으로 5개 광고를 분석할 때 난이도가 가장 높은 매체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전에 버스 외부 광고는 승하차 인구 데이터를 주로 활용을 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승차하고 하차한 인구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는 것인데 이 데이터가 사실 버스 자체의 광고 효과를 좀 축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버스는 버스 노선도 전체를 걸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운전자한테도 많이 보이고 보행자한테도 많이 보이는데 정류장의 승하차 인구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한다면 아무래도 그 CPM이 실제 효과보다 좋지 않게 표현이 되곤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 데이터는 모든 도로상에 있는 유동인구를 꼼꼼하게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버스 노선에서 버스 외부 광고에 노출될 수 있는 모든 유동인구들을 GOSC 8레벨 30m 곱하기 32m 곱하기 19m 간격 단위로 유동인구들을 모두 합산을 해서 제공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버스를 모두 몽땅 한 개 광고주가 구매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버스의 노출 빈도까지 고려를 해서 임프레션을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제안을 드릴 때 똑같은 홍대 양화로를 가더라도 5712번 버스와 5714번 버스의 광고 효과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20대 인구를 굳이 타겟팅을 하려고 하는 광고주라면 5712번보다는 5714번이 CPM이 좀 더 좋습니다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제공을 해서 5개 광고를 그냥 단순히 예쁘게
혹은 잘 보이는 지역을 간다는 것만으로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노출 효과를 가져갈 수 있을지, 혹은 플랜 B를 어떻게 세울지, 광고 예산은 어떻게 할지, 이런 여러 가지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제공해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야립 같은 경우는 이제 야립의 가시 영역이 이제 올림픽대로와 여의도 중간에 있는 야립 광고판인데요. 해당 야립의 가시 영역이 한 직선 거리로 하면 한 800m 정도 됩니다. 800m 안에 운전자를 빼곡하게 채워놓는다고 했을 때 1시간 평균으로 보면은 한 1000명에서 많을 때는 한 1100명 정도가 해당 공간 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차량은 고속 주행을 하니까 굉장히 빠르게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집계한 평균 인구에다가 차량의 평균 속도를 대입을 합니다. 저희가 스마트 도시 데이터, 스마트 시티 데이터를 수집을 한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택시가 모든 도로에 걸쳐서 평균 속도까지도 같이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야립의 가시 영역에 놓여져 있는 차량이 1시간 단위로 평균 속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까지도 분석을 해서 해당 매체의 광고 효과를 같이 제공을 하는 것이죠. 이거 외에도 이제 다양한 데이터를 함께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죠. 저희 택시 장치에는 비전 AI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 중에 이렇게 5개 광고물과 그 5개 광고물 안에 어떤 광고 소재가 게재되어 있고 운영이 되고 있는지까지도 모두 이미지화해서 서버에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상을 이제 저희가 광고주 분들께 보여드리면 상당히 좋아하시는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5개 광고를 분석을 할 때 사실 경쟁사가 어느 정도의 광고비를 어디에 집행하고 있는지를 아무도 모니터링 해주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런 데이터가 없었던 이유도 사실 어쩔 수 없었던 이유인 게 서울시가 워낙 넓고 5개 광고 매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 경쟁사가 어디에 집행 중인지를 모니터링하는 것은 일단 물리적으로 쉽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저희가 함께 제공을 해서 5개 광고 예산을 책정을 할 때 경쟁사가 어느 매체에 어느 정도의 수량을 집행하고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추정을 할 수 있다면 내 5개 매체의 예산을 책정하는 데에도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5개 광고를 아무리 정량화한다고 하더라도 광고주 입장에서는 더 고차원적인 뎁스 있는 데이터를 요구하기 마련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CPM으로는 광고 매출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정확하게는 광고주의 매출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인 건데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엠브레인하고 함께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엠브레인은 패널 데이터를 통해서 지오펜스를 쳐서 해당 지오펜스 안에 해당 지역 안에 방문을 했었던 패널들을 선정을 한 후 여러 가지 인지 조사를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이전에도 제공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패널 샘플을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리소스가 들어가다 보니까 엠브레인 내에서도 좀 단가가 좀 비싸거나 설문 난이도가 좀 높았었던 영역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가 좀 더 플랫폼화하고 기계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방법론을 함께 개발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블루투스로 작동을 하는 비컨 장치들을 여러 가지 5개 매체에다가 설치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 이 비컨은 엠브레인의 패널 앱하고 상호 통신을 하면서 엠브레인의 패널이 어떤 5개 광고에 노출됐었는지를 그때마다 로그 기록을 쌓아서 어떤 패널이 어떤 5개 광고에 노출되는지를 분석을 함을 통해서 어떤 5개 광고가 더 나은 효과를 가지고 있고 더 많은 접촉 빈도를 가지는지를 객관적으로 이제 분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엠브레인은 이 패널의 페르소나나 관심사나 경제 수준이라든지 구매 이력까지도 분석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5개 광고에 노출된 사람이 과연 매장을 실제로 방문을 하는지 혹은 구매까지 이어지는지 행동의 변화가 있는지까지도 지속적으로 관찰을 할 수 있게 되는 여러 가지 플랫폼들을 제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 사례가 이미 나오고 있는데요. 엠브레인과 모토브의 기술력을 통해서 포커스 미디어라는 엘리베이터 TV 장치 안에 이제 비컨을 삽입을 하고 엠브레인의 패널에 저희가 개발한 SDK를 탑재를 합니다. 그래서 패널들이 엘리베이터에 탑승을 했을 때 언제 탑승을 했고 하차를 했는지를 꼼꼼하게 기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해당 패널들은 저희 택시하고도 상호 통신을 해서 택시도 비컨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패널들의 위치 정보를 좀 더 우회적으로 수집을 하는 기능도 함께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엘리베이터 TV의 시청률을 분석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고요. 엘리베이터 TV에서 예를 들면 패스트푸드점 광고를 일주일에 3번 이상 본 사람들이 실제 패스트푸드점 매장에 키오스크로 가서 구매를 했는지까지도 분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찌 보면 브랜드 인지 목적을 만을 위해서 브랜딩 광고를 하는 많은 광고주들의 근본적인 질문을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브랜드 광고가 퍼포먼스나 매출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들을 광고주분들은 체감을 하고 있지만 이거를 숫자로 분석하는 노력들은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인데요. 엠브레인과 저희의 기술력을 통해서 5개 광고나 이런 브랜딩 광고에 노출된 사람들의 페르소나를 분석을 하고 매출 효과, 방문 빈도, 그리고 실제 매출로 이어지는지까지도 관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엑스나 광화문을 대상으로 이제 테스트 분석을 했던 사례를 저희가 같이 받아봤었는데요. 코엑스에 있는 여러 가지 5개 광고에 노출된 사람들이 어떤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교통 패턴들을 활용을 하는지,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에 걸쳐서 어떤 제품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엠브레인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엑스에 있는 5개 광고에 노출된 사람들이 과연 이런 패턴들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관찰을 한다면 광고주분들의 오랜 관심 그리고 미지의 영역이었던 5개 광고의 효과도 이제 더 정량적이고 정성적으로도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이죠. 이거 외에도 이제 정말 많은 데이터들을 엠브레인은 수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관심사가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 광고 노출을 통해서 행동의 변화가 있었는지 분석하는데 저도 이제 데이터를 보면서 상당히 놀랐었는데 영화에 대한 관심사를 많이 갖고 있는 패널이 과연 영화 광고에 노출됐을 때 과연 영화관을 찾는 빈도가 늘어나는 것인지, 이런 데이터들을 만약에 영화 광고주분들이 받아볼 수 있다면 너무나 재미난 마케팅 플랜을 짤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 크게 3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5개 광고도 이제 더 이상 사진이나 개천 보고서로만 분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일 데이터로 여러 가지 5개 매체를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시장이 드디어 열렸다라는 점, 이를 통해서 5개 광고의 예산을 책정을 하고 노출 목표를 설정하는 목표 제시가 드디어 가능해졌다라는 점, 그리고 저희와 엠브레인이 함께하는 5개 광고의 브랜드 인지, 그리고 이게 행동까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함께 분석할 수 있는 굉장히 뎁스 있는 리서치 툴이 드디어 이제 시장에 나오게 된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해당 웨비나는 웨비나 중에 문의사항 설문 남겨주시면 웨비나 자료 개별적으로 송부 드리고 기프티콘도 드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웨비나 종료 후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토부의 고문석이었습니다.